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 중이고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은 28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0.2% 줄었고 가전제품이 34.5%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1조 2,37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 신차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우호적 환율 환경으로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월요일장인 오늘 우리 시작은 외국인의 현수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이 관망 심리를 좀 짙게 만들고 있는 탓인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띈 것은 단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매수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는데요. 2,600억 원 이상의 집중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이후에 급등한 메모리 가격에 대한 가격이 관련 업종의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밖의 업종은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달 말 FMC를 비롯해서 대외적인 이슈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5% 하락한 2093.34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0.85% 상승한 47,200원에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78,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는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22만 7,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텔레콤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5만 7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1% 상승한 674.78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0.19% 강보합권으로 51,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신라젠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49,550원의 장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펄어비스는 1.26% 하락한 18만 1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머티리얼즈 홀로 상승하면서 1% 넘게 올라옵니다. 17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훈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 양 지수 모두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해도 무방한데 일단 주말에 있었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당이 또 승리한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다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크게 좀 사들인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몇 마디로 끝날 수도 있고요. 길게 하자면 정말 전달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하면서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우연히, 이 방송이 몇 회인지 봤어요. 그랬더니 571회였어요. 사실 그동안 몇 회인지도 모르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송사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택촌놈 타이틀 걸린 방송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했다가 이제 어떤 계약 관계가 좀 이게 안 맞아서 2달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왔네요. 그래서 그 주식 전문가 타이틀 걸린 방송을 방송사에서 웬만하면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과감하게 평택촌놈이라는 타이틀 걸린 방송 주신 서울경제TV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률이 안 나오면 아무리 뭐 제가 뭐 사정을 해도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사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00회가 넘었는데요. 앞으로 있을 500회까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시장은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 새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와 현재 이슈에 있어서 개입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개입할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좀 우호적으로 좀 둘러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선거에 좀 우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당이 좀 승리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전기전자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 역시 유입이 크게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초반에 저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야 마이너스 끝났고 코스닥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양봉 마감 해줬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역시 전기전자 이게 이제 강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전기전자보다 강한 코스피 지수. 무슨 말이냐? 전기전자가 고점 찍은 시간보다 코스피가 고점 찍은 시간이 늦었어요. 그만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고점은 느릴수록 좋고 저점은 빠를수록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B 두 종목이 있어요. 또 A, B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아니면 A, B가 지수가 될 수도 있겠죠? 비교할 때 간단해요. A는 고점이 오전 10시예요. B는 고점이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면 B가 더 강한 거예요. 왜? A 종목은 오전 10시에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B는 오전 10시를 뛰어넘어서 11시까지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더 강한 거죠. 반대로 저점은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오전 10시에 저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 크게 반등하든 조금 올라가든 가고 있어요. 근데 B는 오전 11시에 저점 찍어요. 그러면 A가 저점 찍고 더 이상 안 빠질 때 이건 계속 흘러내렸다는 거니까 어때요? B가 더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전기전자보다 강한 코스피 지수, 이건 뭘 말하냐?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고점 찍은 시간보다 코스피 지수가 고점 찍은 시간, 그러니까 1분봉 기준입니다. 그래도 이제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어쨌든 비록 하락으로 끝났지만 나름대로 전기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나름대로 이제 순환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한편으로는 또 전기전자의 한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기전자 하나 가지고는 지수를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전기전자 하나만 간다고 해서 지수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동반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런 흐름이 일단 내비쳤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이 사항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와 인터넷이 강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이 강한 게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겠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이 121선, 요 파란색이 61선, 요 검은색이 21선이에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5일선은 넘어갔는데 21선 아래에 있죠. 네. 그래서 반등 구간에서 현재 여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점은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작년부터 치면 2600선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점이죠. 작년 1월 말.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이었죠. 올해는 지난 2월 하순과 4월 중순에 이렇게 이중고점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사상 최고점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역사상 최고점이 2600선인데 지금 뭐 2100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500포인트 이상 괴리감이 있으니까 역사상 최고점하고 비교하기 이제 좀 쑥스러운 단계죠. 그러면 뭘 비교해야 되냐? 올해 고점이에요. 올해 고점이 2050선이었습니다. 2250선. 2250선. 이 정도 라인에. 그러면 지금 한 150포인트 아래인데 결국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과연 어디까지 반등 나서 다시 빠지냐 이거예요. 계속 가지 못해요. 뭐 세상에 뭐 0% 가능성은 없겠죠. 0%, 100%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비유하자면 올해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지수가 좋아서 작년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몇 %가 되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글쎄 1%가 될까요? 만약에 2019년이죠. 2019년의 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몇 %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 10% 정도라고 봐요. 매우 희박하죠. 그러니까 작년 고점 2018년 1월 하순 고점 2600선이 올해 다시 돌파된다? 한 1%? 그리고 이제 올해 2019년 2250선이었죠? 한 10% 될까요? 왜 그렇게 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시장의 어떤 유동성, 힘이 너무 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고요. 이번에는 전기전자 업종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작년 거 보여드릴 거 없고요. 그냥 올해만 보자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는 지난 4월 중순 고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금 좋아요. 5월 말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인트는 직전 고점도 뚫어줘 버렸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죠. 자,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이게 올해 고점이죠. 4월 중순 그리고 5월 하순 저점 여기에요. 만약에 전기전자와 연동이 됐다면 한 이쯤 와 있어야 되겠죠? 한 이쯤 그죠? 이 정도쯤.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전기전자 업종의 위치가 올해 고점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좀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낮죠? 이게 지금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이 현대 시장의 어떤 특성이자 한계라고 보면 돼요. 특성은 뭐냐? 오직 전기전자만 좋다는 거예요. 한계는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좋아서 전기전자 업종은
이토록 강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이 위치에 있으면 코스피 지수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아래쪽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 전기전자만 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정말 형편없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 지수의 어떤 트렌드와 코스피 지수의 트렌드가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 전체가 전기전자가 견해해지면서 이제 유동성이 좀 뒷받침되고 이제 이것저것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전기전자는 좋아서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종들이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동성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하면 뭐합니까?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러다가 전기전자가 고가라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급락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가 간다고 한들 속도가 느리죠. 왜? 다른 것들이 못 따라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전기전자보다 강한 코스피 지수라고. 오늘 특이사항에서. 그나마 이제 다른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현재 시장의 한계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모양이라는 게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전자가 계속 좋다고 한들 상승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느리다는 거죠. 올라가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다른 업종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전기전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꾸라지는 거죠. 버팀목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한번 그림 편안하게 잘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라인에 비교했을 때는 뭐 아직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근접했어요. 자, 코스피 다시 볼까요? 이게 이제 4월 하순 고점, 4월 중순이네요. 그 다음에 5월 하순 저점, 그리고 여기.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게 벌써 딱 대충 봐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주시장은 가격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절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원리. 아무리 호재가 남발해도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선에서 멈춰요. 아무리 악재가 쏟아져도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는 한 하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IMF 때 그랬잖아요. 98년 6월에 28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코스피 280포인트. 그러면 1998년 6월에 그럼 IMF 터널을 우리나라가 벗어났냐? 아니에요. 1997년 11월에 외환위기가 와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7개월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근데 더 이상 안 빠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가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기전자에 현재 호재도 많고 나름대로 어쨌든 탄력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전자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게 여기서 전기전자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점점 숨 막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말한다 그러면 처음에 평지에서 걸어갈 때는 하나 팀이 안 들죠. 한 3분 응선, 4분 응선까지도 그냥 경쾌하죠. 한 6분 응선 되면 약간 힘들어지죠. 8분 응선, 9분 응선 가면 어때요? 막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잖아요. 거의 그 정도 단계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어쩌고저쩌고 호재가 있었고 또 외국인들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요. 근데 여기서 전기전자가 더 간다 한들 과연 얼마나 더 가겠냐는 거예요. 악재가 되든 아니면 정상적이든 어떤 이유가 되든 전기전자가 무너지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자, 이번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전기전자에 비해서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약하다 그랬는데 이건 더해요. 자, 4월 중순 고점, 그 다음에 5월 하순 저점이 여기였어요. 5월 하순, 근데 지금 여기에요. 이거는 뭐 한술 걷기죠. 왜 그럴까요? 코스닥에는 전기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 4월 중순 고점과 상당히 지금 인접한 이런 상태고요. 자, 코스피 보면 야, 전기전자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전기전자가 저렇게 버텼는데 이게 뭐냐? 이 소리가 나올 정도잖아요, 이게. 너무 낮아요. 그래도 코스피는 5월 하순 저점을 안 깼어요. 자, 코스닥 볼까요? 5월 하순 저점, 두 번째 동그라미죠. 이걸 깨버렸어요. 버팀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사말 하면서 오늘 뭐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몇 마디면 끝나고 길게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이런 어떤 형국을 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이 무슨 종편에 무슨 정치 토크쇼도 아니고,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복합적으로 제가 내린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하면, 걱정스럽다는 거. 그리고 7월 1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뉴스가 터져서 내려갈 때, 그때 단발성이니 일본,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날 7월 2일이었죠. 이거 절대 단발성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그랬잖아. 지금 뭐라 그럽니까? 다들 이제 그러잖아요.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거짓말 못해요. 저는 시황이든 정치 분야든 어떤 분야든 추세력으로는 저는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건 저도 100% 장담 못합니다. 왜? 외국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일본은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명분을 딱 축적해요. 이때다 싶을 때 딱 수출 규제 해버려요.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다 짜놓은 것 같아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은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걱정된다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좀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본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한테 중재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트럼프는 양쪽이 원하면 해주겠다.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불매운동도 할 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불매운동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역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7월 초에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 하지만 자존심은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약자는 비굴해야 된다. 비굴하기 싫으면 강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경제하고 법적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중학생 때부터. 근데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경제에는 애국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이 불매운동을 죽을 때까지 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돼서 혹은 그건 아닌데, 야, 이거 남들 불매운동 하는데 내가 일본 이거 구매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눈치 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재 한국의 어떤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일본이 여기서 이제 그 관건이 두 가지잖아요. 뭐냐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이제 8월 24일 이전에 어느 일방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내가 볼 때 거의 뭐 확실해졌어요. 그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지소미아라 그러거든요. 영어 약자로 지소미아라 그러는데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일본이 파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 카드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저 그 뉴스 보고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파기라는 걸 일본이 하게 보여줘야지 한국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박수치죠 속으로.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 니네가 먼저 안 한다니까. 그리고 저는 좀 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하나 이건 재미있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좀 슬픈 건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식민지였어요. 무신 정권을 중심으로 고려 전기하고 후기가 나뉘잖아요. 고려 후기에는 몽골의 식민지였습니다. 왕을 갈아치웠으니까요. 아시잖아요. 역사 배워서. 물건 같은 거 상납하고 공여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선에는 뭐가 달라졌나요? 조선에는 명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조선과 다른 이름 두 가지를 명나라에 올렸어요. 어떤 걸로 이름을 지어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찍어준 이름이 바로 조선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나라 이름조차도 허락받고 했었어요. 식민지죠? 그러고 나서 후금이 나중에 청울이 되면서 호란이 두 번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이 조선의 인구가 500만 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50만 명이 끌려갔어요. 어떤 꼴을 당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중국, 몽골한테도 배상해달라고 해야죠. 안 그래요? 일제보다 더 했어요, 사실은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작년에 시진핑이 미국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트럼프한테 그랬잖아요. 한반도는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제를 다루거나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이 더 냉정해야 되는데 망가뜨리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럽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추세적인 시황은 거의 다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초반에 저점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초반 저점 이후 역시나 양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특이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자면요. 전기전자 업종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자체로는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현재 구간보다 못했을 경우 지수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라는 전반적인 시황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와 인터넷의 강세 흐름 속에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와는 대비해서 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과장님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삼육물산과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삼육물산과 포스코 케미칼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육물산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57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역시 5% 넘게 상승하면서 55,600원에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삼육물산은 오늘 상한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보유자는 홀딩을 좀 더 유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상한가 가면 제가 그 다음날 던지라 그랬는데 이건 조금 더 홀딩해 달라.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추격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 지금 추격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간 이유는 일본이 독식하는 고차단성 필름 그 대체 기대감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고요. 미보자는 조정시 매수하세요. 지금 매수하지 말고. 전기차 양극화 소재 공장을 광양에 구축한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 뉴스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알았겠지만 그 전에 알 사람은 다 알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이미 좀 뭐랄까 좀 재료가 노출됐다 볼 수 있겠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36몰산을 보면 이게 이제 그 7월 1일에 그때 이제 일본의 악재가 터져갖고 우리나라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특징이 뭐냐? 그 전부터 올라갔다는 거예요. 6월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일본이 독식하는 고차단성 필름 대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해요.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일본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탄력적인 종목이에요. 일본 이슈가 터졌을 때가 이 동그라미 구간이거든요. 그 전부터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일본과 관계없이 올라갔는데 일본 관련된 재료까지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홀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보자는 지금 추격하는 거는 결과를 떠나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장 뭐 뉴스 때문에 올라갔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공장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거를 결정하고 뭐 회의하고 뭐 또 나름대로 뭐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전파됐겠죠.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매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육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5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을 유지한 이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반대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삼육물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5.9% 넘게 상승하면서 55,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학개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투자에 있어서 좀 적용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교육시켜 주실지 궁금합니다. 학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일반적 적정 주가 산출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설명을 한다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점입니다.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이게 가치상으로 얼마냐 이게 바로 적정 주가예요. 근데 6개월 뒤, 1년 뒤 이거는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는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목표 주가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적정 주가예요.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나중에 뭐 여기서 뭐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베이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목표 주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웃기는 거예요. 근데 보면 증권사도 그렇고 투자 관련된 기관들이 목표가를 막 남발을 해요. 근데 적정 주가 얘기를 안 해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적정 주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얘기해줘. 이게 맞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목표 주가가 얼마래. 근데 그게 상당히 객관성이 없어요. 아마 투자 한 10년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보통 어떤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가 뭐 목표 주가 발표하면은 10만 원이 뭐 평균이다. 예를 들어서 뭐 5개나 10개 증권사가 발표. 10만 원 평균이라 그러면 어떤 때는 10만 원, 어디는 9만 원, 어떤 때는 11만 원 비슷하죠.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일치하는지. 비슷하죠? 자, 오늘 풀어가겠습니다. PER 비교에 의한 산출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거는 고전적 방법이에요. 제가 주식 투자 처음 했을 때 30년 전 방식이에요. 그럼 이걸 왜 설명하느냐?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나 증권사들이 이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오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시장이 진화하는데도 그 30년 전 방법을 쓰는데 이게 바로 그거. 이것부터 먼저 알고 제가 그 다음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PER 비교에 의한 산출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 업종 평균 퍼가 있고요. 해당 종목의 퍼가 있습니다. 일단 퍼에 대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있어요. 그러면 업종의 종목 수가 한 30개가 된다고 칩시다. 30개. 그럼 30개 종목의 어떤 평균치를 내면 그 업종 평균 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이다. 예를 들어서. 뭐 30개 종목 중에서 어떤 건 뭐 10도 있고 15도 있고 5도 있고 뭐 12도 있고 8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10이라고 가정합시다. 예, 한 30개 종목이 모이는 업종의 평균 퍼가 10이에요. 근데 해당 종목의 퍼하고 비교해서 간단해요. 업종 평균은 10인데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5다. 그럼 저평가된 거예요. 예, PR이 따지면. 근데 3이다. 고평가된 거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논하는 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업종 평균이 있는데 그거보다 퍼가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럼 퍼가 뭐냐, PR이 뭐냐, 간단합니다.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식이 뭐 100만 주, 1000만 주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해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을 순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년에 10,000원을 벌었어요. 10,000원. 근데 어떤 회사 주식이 딱 100주였어요. 그럼 주당 수익이 얼마죠? 딱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 나누기 총 주식수.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EPS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펄은 뭐냐? 주식 가격을 다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이게 1,000원이다. 그럼 퍼가 얼마죠? 10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종목이 또 가격이 똑같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주당 순이익 2,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나누기 2,000원 하면 얼마죠? 5잖아요. 그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게. 펄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는 똑같이 10,000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EPS가 1,000원이에요. 하나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퍼가 10인데 이쪽은 퍼가 5니까 이쪽 기업이 더 좋은 거죠. 더 저평가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A에서 주가가 10,000원이다. 근데 주당수익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이 되는 거고요. B에서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수익이 2,000원이다. 그럼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PER을 통해서 봤을 때는 A보다 B가 저평가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30년 전 버전이다. 근데 일단 기본 알고 가자. 적정 주가를 산출한 다음에 목표 주가가 나오는 것이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해 참 제가 그런데 일단 아주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은 업종 평균 퍼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다. 그리고 어떤 두세 개 기업을 비교할 때는 퍼가 낮은 걸로 따진다. 이게 바로 30년 전 버전이고 이걸 아직도 수많은 개인과 증권사가 이걸 쓰는데 저는 안 써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바로 PER이 없어요. 다른 걸 갖다가 대입시켜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특허가 나온 겁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과 독창성으로 주거든요. 특허청에서. 앞뒤가 안 맞으면 절대 안 줘요. 그리고 이미 있었던 거는 주지 않죠. 특허청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특허를 따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어떤 그 적정 주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가시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든 걸 이 방송상에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알고리즘을. 다만,
이거는 알고 있자 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것이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일반적 적정 주가 산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PER에 대한 부분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PER 비교위에서 이런 적정 주가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업종과 그리고 각 종목에 대한 저평가, 고평가, 비교 분석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주식의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뭐 다양한 방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퍼의 비교에 의해서 산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 빵주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좀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요. 지난주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뉴욕 연은 총재의 더블샷 0.50%의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좀 해프닝으로 좀 끝난 상황입니다. 일단 상당 부분의 그 더블로 인하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한 상황인데요. 다시 올라갔었던 가격대는 이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뉴욕 연은 총재도 하나의 뭐 정책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언급 내용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앞으로에 있어서의 그런 정책 방향이었고 당장 이번 달에 있을 그 FOMC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일단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069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삼성생명을 77,800원의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생명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79,2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수익 구간이시고요. 자, 학 과장님은 삼성생명 어떻게 보실까요? 네, A학점입니다. 정평가됐고요. 우량주 예측 매수로서는 아주 잘하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하셔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보시고요. 하여간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세팅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A학점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에 대해서는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 말씀해드렸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보실 만한 그런 관심 종목으로 또 학 과장님이 여러 번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8434님의 질문이고요. 앞타바이오 매수가 215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앞타바이오는요 3% 넘게 상승했고요. 22,0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B학점이고요. 완벽한 신규주 저점 매수 성공했습니다. 최저가 매수하셨어요. 이제 상장된 지 40일 됐거든요. 뭐 10% 추가할 기회는 안 올 것 같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 20% 매도가 맞습니다. 사실 상장된 지 40일밖에 안 된 종목은 차트 분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동평균선이 뭐 몇 개 있나요? 5일선하고 20일선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나름대로 운도 좀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주는 약간 좀 깜깜이 투자라고 봐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 안 되거든요. 운도 좀 따라주는데 이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잘 됐고 나름대로 과감하게 하셔서 대응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일단 상장한 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손절은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8044님의 질문이고요. 키움증권은 78,4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키움증권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요 78,700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뭐 매수가 근처지만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탄탄한 회사고요. B학점입니다. 매수가도 성공 전입니다. 다만 시황은 좀 불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이 정도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선 10% 매도 전략까지 가격적인 측면까지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됐고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인 내일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현재 그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 야간 선물은 미국 시장 등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3대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장이 시작돼요. 아침 9시에. 그러면 시가는 당연히 야간 선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결정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영향을 받아요. 이 열을 막론하고 전기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좀 약하고 어떤 데 탄력을 보이고 반대로 전기전자가 내려가면 힘겹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고하는 게 이 순서가 이거예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야간 선물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야간 선물도 강하고 또 미국 시장이 좀 흘러내릴 때 같이 흘러내리는데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데도 야간 선물이 별로 안 올라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안 올라갈 때가 생각보다. 반대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별로 안 빠져요. 네, 그때가 주의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사실은 뭡니까? 미국이 지금 뭐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금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는 지금 야간 선물이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내일 시가를 보면 이게 오늘 진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장중에는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지수 전체를 보는 게 나은데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정상적 반등은 완료했습니다. 정상적 반등은 완료했어요. 비정상 반등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확인 매매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 반등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반등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비정상은 왜곡 또는 변수라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끌어올린다거나 어떤 호재가 뻥 하고 터진다. 그러면 비정상 흐름이 나와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확인 매매 구간이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현물이든 파생이든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더 간다 싶으면 약간 늦더라도 따라잡아도 상관없고요. 밀린다 싶으면 이제 확실하게 밀리겠네 하면 약간 늦게 가다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지금 비정상일지라도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늦더라도 비중을 확대하는 게 낫죠. 반대로 여기서 역시 힘은 딸리는구나. 이게 본격적으로 밀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줄여도 돼요. 지금은 이게 정상적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못해요. 파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데 올라가는 게 그래도 매도 쳤던 거 빨리 손절하고 단타라도 매수하는 게 낫고요. 반대로 이게 밀리긴 하는데 지금 매도 들어가기 좀 약간 늦은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분봉을 읽어드렸던 것은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확인 매매 대응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 반등은 완료가 됐고 비정상적 반등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라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에는요,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